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살아가죠. 저 역시 가슴에 묻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속이 뒤집힐 만큼 끔찍한 기억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도 이 일을 전혀 모릅니다. 부모님조차 자세한 내막은 아시지 못하시죠? 그만큼 제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에 이렇게 글로써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그동안 남의 사연만 재밌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이어갔죠. 주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인지 아니면 미련하게 버티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성공에 목마른 저는 몸 생각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32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과장직함을 달 수 있었고 그 후 1년 정도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꼈죠. 월급쟁이라는 틀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실을요. 결국 저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 이번에도 몸이 부서져라. 아니, 어쩌면 더 미련하게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죠. 회사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제 곁을 스쳐간 여자친구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저도 한 남자로서 사랑을 원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연애의 끈을 자주 놓지 못했지만 늘 일에 몰두했던 탓에 결국은 똑같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없는 남자라며 차갑게 등을 돌리는 여자들을 여러 번 마주했죠. 장기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1년 채우면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 42이 되었더군요. 사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제법 넉넉해졌습니다. 일도 과거에 비해선 훨씬 줄었고요. 마음 한켠에 오래된 고독이 깃든 어느 날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좀 통하고 저와 비슷한 게 많은 여자가 나오길 기대하며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마주친 여자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저 은혜씨, 나이가 30이라고요? 네, 올해 딱 계란 한 판 됐네요. 저는 42인데 우리 띠동갑이에요. 소개해준 사람이 그런 말 안 해서 지금에서야 알았네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12살 차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한번 보고 말자라는 마음으로 나섰고 대화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이어갔습니다. 한번 만나고 난 뒤 저는 애프터 신청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2살이라는 간극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다시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튿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씨가 소개해준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니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며 꽤나 솔직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전해왔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한 번만 더 만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씨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래보다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말끝마다 세심한 배려와 단단한 가치관이 묻어났죠. 조심스럽게 시선을 두고 바라보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묘하게 끌렸고 키가 크고 몸매도 늘씬하며 전체적으로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동안의 어떤 연애보다 제 마음이 깊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누군가를 제 삶의 가장 앞줄에 세우게 됐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제 삶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회사에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기도 했고 주말이면 여자친구와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나 외박도 했습니다. 늘 규칙적이고 단조롭게 살아왔던 제게는 큰 변화였죠. 그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뀐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지낸 시간이 벌써 1년. 또다시 시간이 흘러 제 나이 44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비혼주의자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결혼이란 제게 있어서는 애초에 인생에서 고려할 대상조차 아니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극심한 다툼으로 결국 이혼으로 끝났던 그 시간들이 제게 결혼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날은 가족이 무너지는 날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결혼. 우리 사귄 지 2년 됐잖아. 서로 너무 잘 맞고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나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근데 결혼은 안 할 거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분명 사랑 고백이었지만 제겐 오래도록 꺼내지 못했던 깊은 상처를 다시 꺼내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말이지. 나 예전에 말했잖아. 난 비혼주의자라고. 어릴 때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엔 이혼하셨어. 그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결혼이란 게 나한텐 좀 지옥 같은 이미지로 남았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오래오래 연애하면서 지내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자 여자친구는 조용히 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부모님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잖아. 내가 그 상처 다 지워줄게.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지금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잘할게. 오빠 내조 잘하면서 아이도 낳고 예쁘게 살고 싶어. 저는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멋쩍은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생각해볼게 라는 말만 남겼죠.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여자친구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고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죠. 몇 달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여자친구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만약 이 사람을 놓친다면 평생 가슴 한켠이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혜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제게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회사를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사랑스럽고 다정한 은혜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다가오는 봄에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약 5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도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하며 예비 부부로서 더 깊은 사랑을 쌓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여자친구에게서 전해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어제 술 마신다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 내가 밤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 그랬어? 미안. 친구들이랑 좀 취했더니 집에 가서 그냥 뻗었어. 아, 그래도 전화는 받았어야지. 혹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나 한숨도 못 잤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 오빠 잔소리가 좀 심하네? 아니, 꼭 꼰대 같아.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꼰대? 아, 은혜야, 이건 그냥 기본이야. 술 마시고 연락이 두절되면 누가 안 걱정해. 우리 부부가 될 사람이잖아, 안 그래? 맞네. 말이 헛나왔어. 미안. 아, 우리 이제 결혼할 거잖아. 서로 약속은 지키자. 술도 좀 줄이고. 응, 알았어. 그날 저는 단지 술자리에서 있었던 실수 한 번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는 잦은 술자리로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특히 연말에 가까워지자 거의 한 달 내내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자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술 먹고 연락이 두절되는 습관은 도저히 봐주기 어려워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은혜야, 그동안 내가 모르던 네 모습을 2달 동안 충분히 봤어. 술 마시러 나가고 연락 안 되는 거, 이건 정말 신경 쓰여.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눈을 크게 뜨고 곧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뭐? 오빠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연말 내내 거의 매일 연락이 안 됐잖아.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난 이미 감당 못할 거야.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술 끊을게. 진심이야. 은혜야, 너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나 때문에 그걸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야. 친구들 다 정리할게.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술은 다시는 안 마실게. 약속할게. 한 번만 봐줘, 제발. 울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술을 끊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늦은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도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를 다시금 믿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무척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로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 사진도 예식도 서로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눈빛도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보름 동안 다녀왔고 여행 내내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 살림과 제 내조를 맡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아내는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런데 아내는 생각 이상으로 살림을 잘했습니다. 요리는 물론이고 청소며 빨래, 정리정돈까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죠. 특히 빨래와 다림질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 셔츠 새로 산 거야? 왜 이렇게 깨끗해? 아니, 그리고 다림질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칼각이야? 오빠, 나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세탁소 하셨다고 했잖아. 그때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배운 게 있어서 다림질은 자신 있어. 아니, 당신은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네. 수고 많았어. 고맙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오빠 회사 잘 되는데 내 목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줘. 아이, 그럼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주니까 내가 밖에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 당신 덕이 커. 그렇다면 말인데 나 용돈 좀 올려줘. 생활비 말고 나도 사고 싶은 게 있어. 알았어요, 마나님. 자, 여기 카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요. 아싸! 오늘 제대로 득템했네. 그렇게 서로 원하는 걸 해주고 필요한 말을 아끼지 않고 건네며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정말 늙을 때까지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반년이 넘도록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술은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확신을 갖게 됐고 한층 더 편안하게 아내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연말이 가까워지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오빠, 나 친구들이랑 막년에 다녀와도 돼? 막년에? 아, 벌써 12월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많이 마시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정말 조금만. 적당히 마실게. 그래, 다녀와. 오랜만이잖아.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오빠. 진짜 조금만 마시고 금방 올게. 그렇게 며칠 뒤에 아내는 친구들과 막년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약속을 믿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고 자정을 넘기기 시작해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처음엔 기다렸지만 이상한 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저는 초조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며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죠. 새벽 2시가 넘어도 아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카톡과 문자도 또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겠지, 곧 연락이 오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몇몇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들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지 정말 못 받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문득 아내의 절친이 자주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 봤고 1시간 전쯤 올라온 게시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은 술집 내부에서 찍힌 것이었고 배경에 보이는 인테리어가 낯익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지나친 적 있는 곳이라 위치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끌고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어요. 두리번거리다 이윽고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고 여러 명의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멀리서 서 있었는데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기 형부다. 은혜야, 네 남편 왔어. 아내가 고개를 돌렸고 제 시선과 마주친 순간 아내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밝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 카톡 한 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느라 몰랐지. 근데 오빠, 지금 나 의심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의심이 아니라... 아니 근데 말이야, 분명 친구들이랑 논다고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남자들도 있잖아. 나 솔직히 이 상황 불편해. 저 남자들 누구야? 다 친구들이야. 대학 동창대.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라고. 아내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제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더 당황스러웠죠.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제가 혼나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은혜야, 난 남녀 사이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특히 결혼한 사람이 이 시간에 남자들이랑 어울려 있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 그리고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하고 나와. 왜 그래, 쪽팔리게.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화낼 사람은 나 아니야? 진짜.
알았다니까. 옷이랑 가방 챙겨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내는 인상을 찌푸린 채 자리로 돌아가 옷과 가방을 챙겼고 못마땅한 표정을 한 채 절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말 그대로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내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로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무건수행을 하듯 입을 꾹 다물고 지냈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묻는 말에도 그냥 쌩 하고 무시를 하더군요. 게다가 살림도 손에서 놓았고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뭐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철없는 행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 딱히 뭐라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아줬죠.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이틀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자기 콧소리를 내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자기야. 왜 이래? 뭐 당신 이제 화 풀린 거야? 아, 내가 언제 화가 났다고 그래. 나 화 안 났는데. 오빠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참나, 뭔데? 뭐 또 술 마시러 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내 동생 있잖아. 오빠 회사에 자리 하나만 만들어서 걔 좀 취직시켜줘.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처남은 당시 갓 30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직장 경력도 없었고 기술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장기간 놀며 지냈던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이랑 문서 작업이 많은데 PPT나 엑셀, 영상 편집 같은 거 처남이 할 줄 알아? 글쎄, 걔가 여태 놀기만 해서 그런 건 하나도 못할걸? 그럼 좀 곤란한데. 우리 회사 작긴 해도 직원들 스펙이 다들 만만치 않아. 괜히 낙하산 소리 듣고 민망한 상황 생기느니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엽게 웃던 얼굴에서 콧소리를 싹 거두고 표정을 굳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오빠가 밑에 두고 가르치면 되잖아. 오빠, 내 동생도 이젠 오빠 가족이야. 가족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알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을 꼭 해봐야 돼? 진짜 짜증난다. 오빠 보면 볼수록 정없는 사람이야. 알아? 저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제가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능력도 준비도 되지 않은 처남을 제 회사에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남을 회사에 취직시키지 않자 아내는 또 시위라도 하듯 살림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빨래는 쌓여가고 설거지는 방치된 채 싱크대에 가득했죠. 셔츠도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구겨진 셔츠를 그대로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언짢았지만 화가 풀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내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무언의 냉기만 집안에 가득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운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직도 화 안 풀렸어? 미안해. 처남이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불러볼게. 일단 학원이라도 다니라고 해보자. 그러자 아내는 단호하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여보, 좀 봐주라. 처남도 그냥 무턱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힘들 거야. 여보, 우리 벌써 몇 주 동안 손도 안 잡았어. 너무 오래 이러는 거 아니야? 건들지 말라고 했지. 나랑 자고 싶으면 내 부탁부터 들어주든지.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한 거야?
지금 그 말이 결국 잠자리를 조건으로 처남 취직시키라는 거야? 그래. 내 동생 요즘 우울증 와서 상태가 안 좋아. 어떻게든 취직시켜야 해.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참나, 대단하네 당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지만 아내는 이미 고개를 돌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면 좋은 일만 있고 웃음만 가득할 줄 알았어. 근데 역시 내 착각이었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체념하듯 등을 돌렸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결혼할 당시 신혼집 외에도 혼수의 절반 이상을 제가 부담했었습니다. 아내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제 쪽에서 해결해야 했죠. 장모님은 비좁은 월세방에 사시고 계셨고 저는 그걸 볼 수 없어 전셋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처남에게도 차 한 대를 마련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며 가족이 되었기에 제 몫이라 생각하며 아낌없이 베풀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처남의 취직까지 부탁해오니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한 달 가까이 스킨십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아내가 언젠가는 반성하고 돌아오길 바라며 꾹 참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쉽게 건넬 수 없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끝까지 참고 또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듯 했죠. 오빠 이제 그만하자. 나도 고집이 있는데 오빤 더하네. 내가 졌어. 내 동생 취직은 그냥 없던 걸로 해. 애초에 들어줄 마음 없었어. 오빠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 기분 나빴어. 그래서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사과한 거야? 또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아내는 약간 머뭇거리다 의도를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잖아. 우리 애기 안 낳아? 애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뭐야,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 가져야지. 내 친구 미정이 알지? 걔 애기 낳았다고 시댁에서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요즘은 여자들이 애 낳으면 큰 선물 받는 게 유행인가 봐. 아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력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이 낳고 나한테 뭐 받고 싶다는 거야? 여보, 내가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용돈도 따로 주잖아. 그건 그거고 나도 크게 뭔가 받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애기 낳으면 내 동생 치킨집 하나 차려줘. 엄마는 자가집 하나 마련해주고. 또 처남이야? 당신 동생 이제 30이야. 스스로 살아갈 나이라고. 왜 자꾸 당신이 챙기려고 해? 스스로 못하니까 그렇지. 걔 뭐 하나만 시작하면 진짜 잘할 애야. 근데 지금은 기회도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잖아. 처남을 또 조건으로 거론하며 이세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피했고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회사 직원 한 명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김대리, 자네 딸이야? 네 대표님, 제 딸이에요. 귀엽죠? 정말 사랑스럽다. 대표님은 아직 아기 소식 없으세요? 아직.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고 소중한 존재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후로 거리에서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나 꼬마아이들만 봐도 시선이 저절로 따라갔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게 되더군요.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결혼을 했고 이젠 아이까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 가져볼까? 뭐? 오빠가 웬일이야? 그냥 나도 아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쁠 것 같고 뭔가 가슴이 찡했어. 오늘 회사 직원 딸을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 길에서 본 애기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말이야.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싶은 것 같아.
아내는 활짝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빠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또? 내 동생 치킨집 하나. 그리고 엄마는 자가집. 오빠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 또 조건 걸어? 이번엔 장모님 집까지? 진짜 너무하네. 미안하지만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해. 오빠, 그 많은 돈 그냥 쌓아만 두고 뭐해? 있을 때 좀 베풀자, 응?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입에선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이만 낳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됐지? 정말? 진짜 약속한 거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운도 없고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오빠, 애기 나 혼자 가져? 아, 참, 나 가지가지 한다. 미안해.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럴 줄 몰랐네. 됐어. 그냥 그만 가자. 애기는 무슨 하늘의 별도 못 따는 주제. 저는 결국 병원에 갔고 처방약을 받아 매일 꾸준히 복용하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체력 관리도 다시 시작했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밝은 얼굴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아들이래 딸이래? 아직은 모른대. 좀 더 있어봐야 한대. 그래, 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그냥 건강한 아이만 낳으면 되지. 여보, 정말 잘했어. 오빠, 그럼 내 동생 치킨집이랑 우리 엄마 집은? 여보, 분위기 깨게 또 그 소리야? 우리 아이 태어나면 그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알았어. 그럼 오빠 말 믿는다. 아내는 여전히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고 모든 불만도 서운함도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새로 씌인 것처럼요. 저는 평소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웬만하면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한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고 그 답장을 또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우리 애기 발차기 해? 입덧이 좀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고생이 많네. 못 먹어서 어떡하냐. 오빠, 나 요즘 너무 신 거 먹고 싶어. 아주 신맛이 강한 레몬을 통째로 씹어 먹고 싶어. 레몬? 그거 어디서 파는 거지? 내가 지금 사갈까? 오빠 일하잖아. 됐어. 그냥 참을게. 아니야. 내가 레몬도 사고 다른 과일도 종류별로 다 사갈게. 지금 바로 출발할게.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밥은 거의 못 먹었습니다. 대신 제가 사다주는 과일들을 조금씩 먹었고 그나마도 입맛이 맞는 것만 겨우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7시 넘을 때까지 일하고 집에 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오전 근무만 마치고 퇴근하거나 오후 3시쯤 서둘러 업무를 정리한 뒤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음은 온통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 있었고 일보다 아내의 상태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는 몸이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작은 방으로 보내고 각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니 이해할 수 있었고 저도 억지로 함께 자자고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안방을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잘까? 오늘은 당신을 안고 싶어. 안 돼.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고 나 몸도 아파. 싫어. 그래? 근데 의사는 임신 중에 부부관계 나눠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니까. 나가 좀. 알았어. 당신 몸이 우선이지. 그냥 꾹 참고 잘게. 저는 그날 조용히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몸이 힘들다던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일은 자주 했고 맛집이며 카페며 멀리 있는 곳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꽃구경을 간다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날도 종종 생겼습니다. 여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왜? 늦게 와서 불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몸 생각을 해야 하니까. 잠을 푹 자야 아이도 건강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잘 자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산모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야경 좋은 카페 다녀온 거야. 뭐라 하지 마. 아이, 뭐라 하긴 내가 뭘 뭐라고 하겠어. 여보, 잘했어. 아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뭐 임신한 사람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참자. 아이가 생긴 건 기쁜 일이니까 다 이해하자.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일이 생겨 퇴근길에 집 근처 카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고 아내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죠. 여보, 친구들이랑 있었구나.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오빠 나 미행해? 오빠 요즘 나한테 집착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본 거야. 여긴 집 앞이잖아. 그냥 인사만 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래, 뭐가 됐든 먼저 들어가. 난 친구들이랑 수다 좀 더 떨다 들어갈게. 아내의 말투가 딱딱했고 그 자리에 남자들도 함께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돌아서기도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그중 한 명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같이 커피라도 드시죠. 자리 비었어요. 앉으세요. 아, 네, 그럴까요?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은혜 데리러 술집에 오셨을 때요. 아, 그때 봤던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형님, 저희 다 은혜 친구들이에요. 절대 은혜를 여자로 보는 사람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해요. 아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걸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좀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살짝 부드러워졌고 주변의 공기도 약간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0분쯤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로부터 2시간 후에야 집에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된 아내와 병원에 입원해 아이를 낳으러 집을 나섰어요. 저는 당연히 분만실에 함께 들어갈 생각이었으니 직접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오빠, 나 혼자 갈게. 그냥 오빤 집에 있어.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라. 나 택시 타고 갈게.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 몸이 이런데 택시라니. 아니, 남편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난 우리 아기 탯줄도 직접 자르고 싶어. 아, 오빠 진짜 왜 이래? 나 혼자 낳고 싶어. 오빠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힘들 것 같아. 아, 까칠하긴. 아, 신경 안 쓰이게 할게. 진통 때문에 힘들면 내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좋고 따귀를 때려도 괜찮아. 여보, 같이 가자. 싫다고. 나 혼자 가고 싶단 말이야. 아내는 임신 후 점점 예민해졌고 출산 당일은 그 예민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억지로 설득했고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채 마지못해 제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씩씩거리며 내려서 곧장 산부인과 쪽으로 걸어갔고 저에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분만할 거니까 괜히 따라 들어올 생각하지 마. 대기실에서 기다려. 아, 여보, 정말 그래야 해? 난 탯줄 자르는 거. 아우,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알았어. 화내지 마,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여기서 기다릴게. 결국 같이 분만실 들어가는 걸 포기했어요. 곧 아내는 유도 분만을 위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계속 시간만 확인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야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모분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제왕절개로 분만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아기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산모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하지만 간호사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기다려주세요. 그 이후로도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얼굴도 못 본 채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회복실에도 출입이 제한됐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멍하게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저에게 무슨 말 하나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벌떡 일어나 회복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급히 절 막아섰습니다. 간호사님, 제 아내 좀 봐야겠어요. 남편분, 사모님이 집에 가 계시라고 전하셨어요. 들어오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남편인데 당연히 아내를 봐야죠. 비켜주세요. 안 됩니다. 잠시만요, 남편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손을 지나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아내가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제왕절개는 왜 하게 된 거야?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잖아. 아기가 위험했는데 다행히 괜찮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어. 아직 얼굴도 못 봤어. 당신은 괜찮은 거야? 지금 방금 먹은 약은 뭐야?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집에 좀 가줘. 나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 아내에게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집에 가라고 난리였습니다. 다시 간호사에게 물었죠. 제 아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슨 약을 복용 중인 거죠? 대체 어디가 아픈 겁니까?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남편분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저희는 환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야? 당신 그 약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통제야. 진통제?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아내가 뒤로 숨긴 약통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작은 병에 적힌 알 수 없는 영문 표기들. 핸드폰으로 검색해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병 치료제라고 나오더군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내를 안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이게 뭐야? 성병?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제왕절개한 거야? 간호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죠. 오빠 미안해. 미안? 뭐가? 말해봐. 너 설마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정말 미안해. 그제야 모든 게 맞물렸습니다. 출산 당일 끝까지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부린 것도,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던 그 눈빛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구나. 네 병을 들킬까봐. 혹시 아이도 내 딸 아닌 거냐? 아니야. 오빠 아이 맞아. 우리 딸이야. 제발 믿어줘.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져버린 뒤였습니다. 추악하고 역겨워. 그놈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런 병 옮겼냐고? 오빠도 2번 봤던 내 동창 친구. 뭐라고? 설마 그 술자리에서 봤던 놈? 집 앞 카페에서 마주쳤던 그 자식?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바람난 그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놈은 아주 편안하게 회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서 노가리를 까고 있길래 당장 다가가서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형님, 여긴 어떻게... 근데 왜 이러세요? 여긴 회사라고요. 형님, 웃기고 있네. 내 아내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 성병까지 옮긴 개자식아.
임신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 넌 사람도 아니야! 덕분에 내 아낸 제왕절개했고 내 딸이 위험할 뻔했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제 분노는 사방으로 번졌고 그 회사를 울릴 만큼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절 봤고 놀란 눈동자들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마 다들 속으론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자식을 주먹으로 발길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상간남을 완전히 조져놓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인큐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아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어요. 긴 시간 같았지만 그조차도 뭔가 속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에서 걸어 나왔고 내 딸을 품에 안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작디 작은 얼굴, 고사리 같은 손, 새하얀 얼굴에 붉은 혈관이 비쳐 보이는 그 모습.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친자인 걸 확인하기 전까진 품에 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저의 감정을 믿지 말고 결과를 믿자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그렇게 다짐한 채 병원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어느새 병실에서 걸어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고 목소린 떨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정말 이번이 처음이었어. 오빠 용서해줘. 닥쳐. 그 더러운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너 때문에 내 딸이 위험할 뻔했어.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두고 봐. 네가 벌인 짓 하나하나 끝까지 책임지게 해줄 테니까. 전 그대로 병원을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물건을 하나하나 다 끌어내어 베란다로 던지고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어버렸어요. 아내의 흔적을 눈앞에서 지워야만 살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 시트까지 베개 커버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문서 한 장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바꾸다니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렸죠. 바로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내의 병실에 들어가 이혼 소장을 내밀었고 단호하게 말했죠.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너도 변호사 알아봐. 법정에서 보자. 아내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혼까지 해야 해? 나 실수였어. 정말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이렇게 빌게, 응? 그 말과 동시에 아내는 병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혼이야. 그리고 너랑 그 상간남 사회에서 발 디딜 곳 없게 만들 거야. 추악한 짓 벌인 대가 똑똑히 치르라고! 아내는 울먹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딸은 오빠가 키워. 난 못 키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막 애 낳은 여자가 딸을 그냥 버리겠다고? 넌 진짜 끝까지 대단하다. 어차피 나 능력도 안 되고 키울 자신 없어. 위자료도 못 줘. 돈도 없고. 그냥 오빠가 해준 거 다 가져가. 그렇게 하자. 아내의 말은 참으로 싸구려였고 마음가짐은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저는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딸을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데려갔고 저는 애딸린 돌싱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편하기는커녕 머리가 매일매일 빙빙 돌았습니다. 전처가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에 한동안은 충격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제 딸로 인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 5개월 정도 아이를 봐주시다가 결국 힘에 부친다고 하셔서 베이비시터를 낮과 밤에 한 명씩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결혼 따윈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슬며시 말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다시 장가를 가. 네 나이에 애가 이렇게 어린데 재혼 생각해야지. 너 혼자 키우는 거 너무 고생이야. 아니,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40 중반에 돌진한 애까지 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고 저는 그저 예의상 엄마 체면 때문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저와 같은 돌싱이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느낌이 참 좋더군요. 저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막 첫 돌 지났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오히려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겠어요. 사실 전 불임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랑도 재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면 여기 왜 나왔겠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미소는 오래도록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짧은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 아내는 능력도 좋았고 저보다 훨씬 더 똑부러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잘 통했고 밤에도 참 잘 맞았죠. 그리고 제 딸을 친딸처럼 아주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마웠고 눈만 마주쳐도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한편 전처는 이혼 후 상간남과 잠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간남이 저의 난리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을 못해서 무능하다고 욕하며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얼마 못 가 요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때 성병으로 나를 충격에 빠뜨렸던 전처가 이제는 암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솔직히 말해 관심 없습니다. 전처의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전처는 그렇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새 아내와 딸과 함께 사는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 같습니다. 요즘은 소소하게나마 기부를 하고 아내와 함께 한 달에 2번씩 봉사활동도 다니며 조용히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에 손에 땀을 쥐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